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700조 투자라는 선물 외교의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는 수습 국면이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과 비자 후속 조치, 또 한미동맹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본을 따져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검찰 조직 개편,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왜 조기에 폐지를 결정한 건지 분석해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전국 현안뿐만 아니라 경색된 여야 국면까지 오늘 점심자리를 함께한 이 세 사람이 나눌 얘기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이 당대표 당선 축하 인사를 장동혁 대표에게 건넸고 장 대표도 소통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세 사람의 만남 영상을 통해서도 분위기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이렇게 했고요. 또 대통령 뒤에 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소개하니까 악수를 안 하겠던 두 사람, 장동혁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정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모아서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요. 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발언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의 이런 수사 그리고 또 여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랍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이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정말 바람직한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특히나 돋보였던 것이 이 여야 양당 대표의 악수였습니다. 장 의원님, 이제 서로를 악수로서 인정하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여야 대표를 초청한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대표님과 또 장동혁 대표님 함께 손을 맞잡고 국정 운영을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내란 종식을 위한 또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 또 정치권의 노력 등도 아직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별개산으로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모두 발언 전에 있었던 저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보기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위기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 가까이 되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일에 또 장동혁 대표는 8월 26일에 당대표에 선출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다 할 계기로 세 사람이 모일 기회는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모처럼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세 사람의 회동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임 자체보다는 과연 이 모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물꼬를 텄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장동혁 대표가 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도 제안했고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또 수용을 하기도 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민 협치 의사 결국 장 대표가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을까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 네. 그리고 민생뿐만 아니라 국격과 국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은 어떤 정치인도 부정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장동혁 대표께서 민생경제비체에 대한 제안을 주신 만큼 저희 여당에서도 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야정 이 소통 창구를 좀 만들고 계속 열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뭐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이랄지 아니면 뭐 회동을 좀 정례적으로 하자할지 뭐 이런 부분일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네. 단독 회담을 전제로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라는 그 장동혁 대표의 요구를 받아준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야당이 협치의 대상이고 야당의 협조 없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보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는 강경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으로서 가진 게 좀 더 많으니까 포용하고 양보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대통령께서 그 정청래 대표와 여야 대표 회동 전에 별도로 30분 회동을 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도 오늘 이 만남에 대한 어떤 당부 같은 말씀이 서로 간에 오고 갔을까요? 뭐 당연히 여야 간의 어떤 협의할 수 있는 뭐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아마 지금 향후 이제 9월부터 정기국회가 기원했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요한 현안들은 아마 대표께서 대통령께 좀 뭐 보고와 상의를 좀 드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내실이는 얘기를 나누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하여튼 이 같은 논의와는 또 별개로 지금 정기국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권성동 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 포기는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특검 수사의 어떤 당위성은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표결 결과를 좀 떠나서 이 부분을 두고는 일단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3대 특검법안에 대한 연장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아직 그 특검의 시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더 연장하겠다는 건데 네.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상황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 마지막 사법적 단계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돌입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 특검에 대해서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뭐 내란 그 특별재판부라든가 우리 정당에 대한 뭐 내란 정당 해산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우리 정당을 대화의 상대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이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또 핵심 증인들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당 부분 그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내년까지 연기해서 결국엔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전국까지 연장하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특검과 관련해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죠. 지금 제2요구권 행사 요구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요. 제2요구권을 소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마 이번 12.3 이 내란을 빠르게 종식하고 또 6월 3일에 있었던 이 정권 교체를 바랬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마음과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당연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제2요구를 쓰진 않으시리라 보고요. 또 3대 특검이 뭐 더 센 특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뭐가 더 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30일, 30일 2차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90일간 기본 수사기간 내의 수사를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이 제대로 다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많은 방대한 지금 내란 피의 혐의자들이 있고요. 이 결정적인 어떤 핵심 인물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 전 총리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구속도 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16개 혐의를 저희가 적시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김혜성 집사 논란이라든지 통일교 또 캄보디아 이 투자 사업 등 지금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또 해군 함정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선상 파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빈정이요? 여러 가지 이 논란과 의혹 또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90일간의 기본 수사 기간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이 검사와 수사관 또 파견 공무원 숫자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특검 내의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도록 이 어떤 여건을 마련해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검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권을 더 강하게 더 세려면 뭔가 센 게 있어야 되는데 더 강하게 부여할 만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만 조성해 드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화수분처럼 계속 뭐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상 국수본 수사를 통해서 특검 수사를 좀 무기한 연장하기 때문에 이게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한다고 하나 어떻게 보면 보충적이고 좀 한시적인 이런 특검의 성격이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수사기관과 검찰을 통해서도 내란 특검에서 제기한 문제들 공소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특검 수사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특검법 22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유괴와 위력으로 수사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당의 원내대표 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들로 갈등이 있었는데 네. 지나치게 정치를 자꾸만 사법화시켜서 조금만 잘못되면 이거 사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재판에 가고 국회의원 자격까지 박탈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정치 본연의 기능을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국수본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특검 수사가 무기한 연장될 수가 있나요? 아니 사실 수사 관할에 대한 부분이라서 네. 이게 더 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도 이 내란 수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체포 과정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경찰이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했지만 사실 여러 수사권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는 의견, 또 내란죄에 대해서 경찰밖에 없습니다만 수사권이 현재는 부패와 경제 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합수본을 구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장 발부 과정에서 또 집행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결국 수사 관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기존의 이 특검이 90일간 혹은 또 연장해서 120일이나 150일간 수사한 이 내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죄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럼 이 여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방치하고 특검이 해체했기 때문에 그만 수사해야 되느냐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수사 관할을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이 수사권은 경찰이고요. 네. 그 경찰이 일선 서나 지방청이나 이렇게 이 수사권 관할에 대한 논쟁이 없도록 저희가 법률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으니 국수본에서 수사하라라고 명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한 것이고요. 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이 최혜병 특검 등도 수사 관할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할지 혹은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이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해야 될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패와 경제 등의 6대 중대범죄에 속할 경우 또 중수청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관할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무기한 수사다.
이 무기한 범죄를 은폐하고 엄호하기에는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중수청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또 기재부 분리,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당정이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건 역시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검찰청 폐지일 건데, 일단 당정은 우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 시기는 1년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안을 다듬은 뒤에 부작용 없는 방안으로 발표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 우리는 뭐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좋은 이름 아래 오히려 국민들이 소외되고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법 시스템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분명히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아마 민주당도 이렇게 진행됐을 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1년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고치겠다? 이런 발상 자체를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예 정치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두고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다 제거한 후에 만드는 검찰 개혁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야당인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사위 운영 과정을 보면 계속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또 하나 2021년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이로 인해서 수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첫 번째 부작용, 두 번째 범인 검거율 떨어졌다는 부작용, 이것에 대한 반성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네. 특검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하는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고, 그래서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특검은 왜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1년 유예를 두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한 보충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서 1년 유예가 있던 게 아니고요. 네. 당에서도 저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만,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법 법안, 그리고 중수청법 법안에 이미 1년의 유예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안 발의 때부터 1년 유예를 명시했고요. 1년 유예는 어찌됐건 이 조직과 인사를 분리해내는 과정, 또 여러 절차적 보완을 해야 되는 과정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애초 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1년 유예는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직 개편안이 이 공개되기 전에 뭐 지금 오늘 뭐 어제 오늘 이렇게 1년 유예가 마치 발표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뭐 보완해야 될 이 절차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와 예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이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고요. 사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과정도 뭐 예. 특검은 왜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하면서 유지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래서 특별 검사인 겁니다. 특검법 자체가 취지 자체가 아주 긴급하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 한시적으로 두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일반 검사와는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지금 한창 얘기가 많았었던 그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관련해서 이게 어디에 둘 것인가 해서 논란도 있고 뭐 학계의 의견도 다양했는데, 결론은 그 행안부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산하에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또 그 경찰청, 중요범죄수사청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 교류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개혁 청문회를 보면서 또 검찰의 수사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무부에 둬선 안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면 마치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국을 두게 돼 있고, 그 검찰국을 통해서 대검을 또 검찰청을 지휘해 왔죠.
사실상. 그런데 행안부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또는 국수본 혹은 중수청을 지휘할 수 없고요. 이 독립외청이기 때문에 독립외청이라 함은 인사와 예산을 분리해서 별도로 심사합니다. 저희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독립외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별도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의 예산은 이 대검 차장이 와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행안부 산하에 있다고 해서 경찰청의 예산을 행안부 차관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독립외청이기 때문에 경찰청 차장이 와서 따로 별도 보고하기 때문에 독립외청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이 법무부 산하냐 이 행안부 산하냐라는 논쟁과 또 행안부 산하로 중수처에 갔을 때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세진다는 말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정 대변인 좀 의견 있으시죠? 저는 사실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 문제의 본질은 민주당이 검찰과 관련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말일까요? 검찰 개혁은 사실 민주당 정권 잡을 때마다 얘기가 됐었던 건데 아마 근본적인 배경은 2008, 9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시작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정치 검찰의 배후에 있었다라는 생각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것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개인적 경험이 엇물리면서 더 강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에 있어서도 안 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행안부로 떼놓겠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행안부가 이렇게 다른 수사청들을 다 통할하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견제, 균형 장치 마련해 놓지 않고 행안부에 다 맡겨두면 과거에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었던 군부 정권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또 법학을 전공하신 의원님들이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너무나 검찰권이 강화된다. 이 전 세계 유례에도 없는 일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1954년에 이미 정말 70여 년 전에 이미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 검사에게 기소 독점권이 있는데 수사권까지 주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예를 들면 독일 검찰 같은 경우도 수사권이 있긴 하지만 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직접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전 세계 어딜 봐도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954년부터 지적돼 왔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지적돼 왔던 검찰권의 비대화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가 없이 혹은 정치권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여권에 집권 여당이나 집권 세력의 사실 활용하는 어떤 무기로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검찰의 역할보다는 실질적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일꾼으로서 검찰이 제대로 된 또 인권의 보호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스스로도 본인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여러 수사기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말 인권보호 조치나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사했는지를 판단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총장은 현재 공석 상태죠. 노만석 직무대행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은 앞으로 세부적인 방향은 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는데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일부 불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직 부장검사는요. 검찰 내부에서 개혁 목소리를 내온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1대1 공개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또 범죄 수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도 내놨는데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이요. 이 부분 놓고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당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78년 동안 존재했다고 하죠. 네.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제도가 좋아지고 국민 편익이 개선된다면 얼마든지 개혁에 동참할 의지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 불편해지고 더 위험해지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재의 체제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그 논란의 중심에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미진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봐라라는 보안 수사권, 그것을 검찰에게 굳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보안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찾았던 경우 그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인이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거 경찰에서 사건 다 마무리됐는데 그 보안 수사하라 그래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거고요. 부산에서 있었던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이것도 경찰에서 그 다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서 더 혐의를 그 가중시켜서 이 사회 정의를 찾은 사례예요.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력, 그 설득력이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네, 사건이 좀 지연되거나 수사가 좀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를 지금 내비치셨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줘서 네. 보안 수사에 대한 부분을 검찰이 어찌되건 뭔가 요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시할 예정이고요. 네네. 저 이프로스 검찰 내부망에 저런 글을 쓰셨는데 사실 이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다 야당에서 저희가 야당 시절 몇 번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요. 결국 그 검찰권이 집중되고 검찰 공화국이 집중되면서 소위 12.3 이 계엄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양심 있고 소신 있는 검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쓰셨어야죠. 그때 검찰 내무망 아주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검사들이 이제 와서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조직 개편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또 매머드 부처라고 불린 기획재정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에, 세제와 경제, 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그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렇게 일원화하는데 지금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공룡부처라고 불렸던 내용들 일부 분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 총리실 산하에 두게 되면은 결국 총리실 산하 예산처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총리실 산하에 있으나 경제부총리실 산하에 있으나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그거 다 관철시킬 수 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총리와 경제부총리 역대 그 재임했던 분들의 특징을 한번 검토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총리는요,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근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료, 오랫동안 그 예산과 경제 정책 관련해서 업무를 해왔던 테크노크рат이 임명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부총리가 그 버팀막이 되는 경우가 한국 정치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순간부터 그 경제의 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네.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신다면요? 아마 관가에서나 뭐 관련된 일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기재부 과장에게 타부처 국장이 쩔쩔맨다, 사정한다란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럼 기자님도 앵커님도 아실 텐데요.
그 이유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기재부도 이 여러 19개 부처 중에 한 부처일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마치 선임 부처인 것 마냥 예산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동등한 자격이 있는 다 부처 공무원들에게 소위 갑질 아닌 갑질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총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 예산을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 별개로 세제나 경제정책 등은 이 기재부가 이 본연의 업무인 재정경제부로 바꿔서 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네. 이제는 기재부가 더 이상 타 부처의 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좀 두개 권한을 분리해내는 과정이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돼도 권한이 막강합니다. 이 재정과 이 경제정책, 세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이 다 기재부 눈치를 봅니다. 공훈위 권한과 공공기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기재부의 권한은 그래도 재정경제부의 변화는 재정경제부의 권한도 아직까지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권을 분할해내는 과정은 네. 사실 총리가 전 부처를 이 동일하게 공정하게 관할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부 6처 19청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도 우려가 큰데 자원과 원전 수출은 또 산업부에 남긴다니 산업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해상 풍력을 육성 확대하는 일과 해양오염 규제 중에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LNG 구매 협상이 있을 텐데 이것이 과연 에너지 현안인지 자원 현안인지 어느 부처에서 하게 될 것인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을 모르는 발상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시키고 풀어가실 예정이신지요? 일단 뭐 부처 간의 이해관계 혹은 또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 참 칸막이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산자부 입장에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중요한 이 정부 과제를 뺏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히려 그동안에 저희가 이 고정관념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만으로 해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앞으로 이 자원관리 전체적인 전반적인 제 자원관리는 산자부가 하면서 네. 그중에 에너지와 관련된 것만 이 환경부로 가면서 환경부에 있는 이 조직들이 이제는 기후에너지부, 여러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도 친환경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환경부의 기존의 역할과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서 이제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함께 이 한 부처 내에서 함께 공조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이 국정 과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더 이상 에너지 정책이 오직 자원 정책이거나 산업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아리백이나 여러 EU 텍소노미나 여러 가지 유럽과 다른 전 세계적인 환경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 기준들을 지켜야지만 또 에너지 정책 수출이든 여러 가지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뭐 에너지와 환경 정책이 함께 이 코어를 하는 과정은 저는 앞으로 2025년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비위 사태가 커지고 있는 조국혁신당 상황인데요. 일단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조국 전 대표는 남았습니다.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다른 사람 다 사퇴하는데 본인이 아무리 최근에 임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고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조국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저는 두 가지 원인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조국 전 대표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옥중에 있을 때도 본인이 나가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사면 복권 이후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 전 그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계기는 최강욱 전 민주연수 교육원장인가요? 네네. 이분이 했었던 얘기가 계기가 돼서 강민정 대변인이 이렇게 탈당까지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조국 전 대표가 훨씬 더 강하게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국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을 희생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그렇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이 문제를 놓고 혁신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그런데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네. 조국 전 대표의 아무래도 의견이 가장 우선시될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끝장 토론으로 이렇게 가려면 오히려 제3자가 좀 수평적인 어떤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는 제3자가 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네. 문제를 오히려 키운 측면, 발빠르게 대처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 총사퇴는 불가피하다 보고요. 다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정책연구소는 정당법이 정하는 이 정당의 예산 30%를 배정해서 만들도록 재단법인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과 연구원은 법인격이 다르고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비대위원장 선정 과정은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당을 운영할 수 있는 또 이 문제를 수습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 제3자 비대위원장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조국혁신당 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타당의 얘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마 지혜로운 논의 과정이 있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 성비위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었죠.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 사퇴 이후에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윤리심판원이라 함은 예. 저희 민주당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부로 최강욱 전 의원께서 교육연수원장직을 사임을 하셨고요. 지금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이 당 지도부와 또 별개로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해당 사유와 관련된 징계 조치를 윤리심판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정치권 소식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